네,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의 토론을 제가 첫 순서를 맡게 돼서 매우 부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누군가가 안내해 주는 길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요즘이어서 길을 왜 나한테 묻나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있어서도 불평등함이 있었고 연대와 배타성이 공존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 역할은 강화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이번 한국에 있어서 방역의 성과라고 하면 그것은 시민의 협력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느 일방의 희생에서만 가능했다. 그 점은 너무나 선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그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 금지 명령까지 내렸는데 가장 우선시한 건 시장은 작동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됐던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저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례이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복지의 신진호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복지 레짐의 질적 도약이라든가 패러다임 전환 같은 건 사실상 없었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부 시행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난지원금이라면 일부 실험은 있었지만 여전히 임대료 문제 해결이 없는 채로 매우 충분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소득 보전, 손실 보상 논의됐었는데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이 수백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 격감을 당연시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것이 쉽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정치권의 반응도 매우 다르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통신과 백신입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텐데요. 이동통신사나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는 수익이 엄청났을 텐데 이 폭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적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익이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공공성, 연대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얘기도 있지만 백신의 경우 지금 국제사회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특정 국가의 경우는 그 인구수의 몇 배에 달하는 백신 혹은 치료제를 확보하고 다른 나라 이전을 막았습니다. EU가 대표적으로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지적재산권 적용 유예를 통해서라도 빈곤 국가에 혹은 지금 예를 들어 북한을 포함해서 백신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된 나라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약사의 이유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유로 선생님 말씀하셨던 글로벌 민주주의라든가 사실 그게 형용모순이라는 생각을 늘 드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실제 존재했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은 있으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그런 민주주의였음에도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런 조직노동운동, 반부패 정치개혁 운동이 중심이었고 아마도 시민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촛불 이후에 20대 국회에서 저희 스스로 그랬는데요.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사회 작동 방식이 바뀌기 어렵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운동, 그리고 검찰 국정원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운동 이것이 마무리돼야지 사회경제적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문제로 가야 되는 우리 준비 수준은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하셨던 이슈들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을 어떠해야 되는가 하실 텐데 결국 지방, 풀뿌리 그리고 기후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 그러면 이 운동은 과연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다다릅니다.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한 건 아닌데 세상은 더 나빠졌다 하면 우리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 나빠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자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니까 굉장히 오만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기여하려면 어떠해야 되나? 달라지려면 결국 정치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아무리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뉴노멀 문제인데 저도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동의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떤 문제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딱 현미경으로 이제 들여댈 수 있게 우리한테 계기가 됐고 그렇게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이런 계기인데 다만 이게 자꾸 뉴노멀을 쓰니까 뉴노멀을 쓸 때 조금 우리가 거기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사실은 많은 경우 제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뉴노멀 이렇게 쓰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상황이 옛날에 좀 달라졌어. 우리 생활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그냥 뉴노멀인가? 이런 방식의 뉴노멀을 쓰기도 하고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근데 상당히 뉴노멀을 쓰면서 그냥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상태를 꿈꾸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백신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이제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사실 뉴노멀은 지금 오늘 의제들과 연결시키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뉴노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제로서 우리가 조금 생긴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외생 변수를 변수하는 이렇게 제거하는 걸로 우리가 어떤 뉴노멀에 담겨 있는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 질서로서 사실 복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범과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방향 노력을 해야 뭔가 뭐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면서 담는 어떤 뭐랄까 희망이라고 그럴까 바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팬데믹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저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문제랑 좀 연결시켜서 생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 팬데믹 문제 자체도 이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라고도 좋고 글로벌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공급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 상태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고 사실 많은 부분에 이제 국가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발생됐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대단히 일국적 차원에서의 임기응변적 대응이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어떠한 대응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조금 나왔지만 사실 이 팬데믹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도 이게 대단히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영역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죠. 왜 그런가?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많다. 뭐 생태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영역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 내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기존에 뭔가 많은 문제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들, 반발 이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그 국제 질서에 되게 균열이 강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들 사이의 어떤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들이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히 위협을 주는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진욱 교수님께서 이제 민주주의의 유형별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의 양상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이런 변화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상당히 더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종주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그런 인종주의가 있는 게 뭐 있는 상태에서 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헤게모니 뭐 경쟁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이 그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근데 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뭐 지금 보면은 그것이 어떤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 차원에서의 어떤 도전 요인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자세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글로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글로벌 차원의 변화가 지금 민주주의에 주는 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했으면 한다는 것이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적었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토론 요지고요. 우리가 이제 국제 문제,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와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감각들도 조금 더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아까 발표에서 나왔지만 다른 나라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위배하면 중국이 뭐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욕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 보면은 또 1인당으로 따지면 사실 중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과 좀 우리가 글로벌리 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관시켜서 이게 이제 국제적 갈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균열 갈등이 이게 커지고 있고 혐오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어떤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뭐 이런 거 할 만한 뭐 이런 자부심들을 또 좀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채우기에 너무 부족한 요소들이 있어요. 아까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젠더 문제도 그렇고 이게 나가서 보면은 너무나 이 한국의 어떤 규모나 어떤 지위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영향이 이런 분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좀 우리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들을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냥 좀 추가할 말씀 한두 가지만 더 드리고 그 노동복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여기 틈새적 변혁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불완전한데 자본주의화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고 뭐 봉건제가 무너질 때 막 봉건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로 가자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금 과도하게 금융화된 좋지 않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는 이거는 에릭 라이트라는 그 리얼 유토피아 저자가 한 말인데 단절적 변혁이 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너무 코스트도 크고요. 틈새적 변혁이란 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바꿀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공상적 변혁은 이제 노사 타협 같은 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노동운동은 그 정권 창출을 했던 거죠. 사회민주당이 뭐 정권을 잡거나. 근데 60항쟁의 의미는 실제로 중산층이 그 노동계급 혹은 민중계급과 연합해서 얻은 성과였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중산층이 원하는 것은 그 사회경제적인 개혁이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였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그거 이상으로 사회개혁을 하질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소연쇄기업 고용주, 노동자, 자영업자, 조직노동자,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노동계 사회복지계 이런 사람들이 다 뭉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퀘션 마크로 남아서 재벌 개혁도 수십 년간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 틈새적 전략으로서 이 사회적 책임 투자 활성화 노동연대기금 퀘벡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좀 좋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저는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 노동복지 패러다임은 성평등한 시민 노동자 돌봄인 모델에 기반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새 패러다임의 기본 전제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아까 그 박사님 교수님도 발표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규직은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과다한 보호를 받는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고요. 돈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규직 지위와 무관하고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민주적 상호존중이라는 스튜어트 화이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에 기반하고 그리고 당연히 차별금지법도 해야 되고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리고 저는 운불평등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금 그 공정 담론이 절대적으로 절차적 공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부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케터블 탤런트라는 건 가족 배경, 교육 기회, 유전적 능력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평등의 예방, 교정, 보상을 위한 제도, 저는 기본소득을 매우 좋아하고 앞으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류의 투기 행위도 근절시켜야 되고, 그리고 무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적절한 보상,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유급 노동 및 돌봄 노동 참여,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부담 고복지 체제로의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세 지점이 너무 낮습니다. 더 많이 세금을 내고 더 많이 사회적 임금을 받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인세, 투기성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토지세, 상속세 이런 건 증액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업이 우리들 생활을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 대기업 구글도 제 정보도 가져와서 제가 뭘 사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거 다 활용해서 광고에 활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소수자 이해대표 문제도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길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비례대표라고 비례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 권리로서 제공을 해줘야 되고, 공공조달을 적극 활용해서 이 고용 정책을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복지의 통합 서비스도, 왜냐하면 일자리의 그 경계가 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일자리를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저는 복지 제도도 이와 같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생산 가능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생산 안 하는 사람들하고 가능한 인구가 한 반반 정도 되는 그런 시기로 막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노동이 부족하니까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겠지, 이런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이 그렇게까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민 노동력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세제도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부 합산 과세 같은 것보다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 그리고 세컨 어너가 일을 할 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나 아니면 양질의 공보육 같은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계에서의 밈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밈이, 저쪽 지금 거대 야당은 태극기 부대 정당이고 지금 여당은 이 부장님들의 정당이다. 그럼 누가 더 싫으냐? 태극기 부대 분들은 저희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쪽 세계에서 시위하시는구나 하면 되는데, 이 부장님들은 맨날 일터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다 부장님이고 저를 더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분들이죠. 그럼 사실 누가 더 싫겠어요? 저 안 만날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과 맨날 마주치는 사람들이 무례하고 폭력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더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거대 여당이 더 싫은 느낌이 약간 여기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치자면 위선, 독선, 무능, 한 요 정도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국공이나 조국 사태 보면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청년들을 비판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좁은 문턱,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한 저 정도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자산 증식 속도 못 따라가고 10년 뒤에 내가 안정적이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생존의 불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어쨌든 목매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쨌든 정책이 약간 그래도 가야 될 방향들을 설득하는 태도였으면 모르겠는데, 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공정을 탓하는 뭐 그런 청년들을 약간 애처럼 보고, 이런 감수성이나 태도들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아서. 그리고 어쨌든 내 집 마련하려는 것들이 투기로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영끌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세입자로 살면 평생 정말 불안에 계속 연장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끌에 대한 청년들의 투기나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아예 딛고 있는 땅이 좀 다른 느낌에서 그런 말들이 좀 너무 쉽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정책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갈무리하거나 혹은 그것들의 다음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감성이나 톤이 어쨌든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전성기가 지나서 그런가 어쨌든 민주화 산업화 시대가 할 때 어떤 추동력과 그런 것들을 잘 해낸 역할들은 이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었고, 이 다양해진 시대 혹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시대에서 좀 더 해결해야 될 주체들은 어쨌든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제의 사람들로 좀 일선의 어떤 그 주축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 자세히 써놨지만 어쨌든 세입자로서 계속 혹은 코로나 상황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의 4차 산업의 변화에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맡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능력은 안 뛰어나더라도 여기서 주축으로 이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을 맡았을 때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30년간 별로 부동산이든 노동 문제는 어차피 해결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뭐 못한 분들한테 더 맡기느니 이분들이 빠르게 일선에서 빠지고 오히려 좀 새로운 사람들의 지원하는 역할들을 맡으시면 훨씬 더 한국 사회가 더 새로운 뉴노멀의 기준이든 뭐든 잘 찾아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상치 못했던 정당에서는 그걸 기미라도 보이는데 어쨌든 뭔가 더 민주주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서는 절대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은 안 하고 이분들이 한 60살, 70살까지 계속 하시겠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뉴노멀 시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데 이야기해볼 법한 주제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재벌 개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문제가 사실은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성공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게 집착하면서 또 한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좀 모순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개발 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뭐 정말 지속 가능하게 가난으로부터 탈출해서 경제 발전 이룩한 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체계라는 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훨씬 더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게 대표적으로 사회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의 구조 하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사실 거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한 20년 전은 저희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정책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당위론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저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것은 별로 없이 이걸 바꿔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신뢰성은 떨어지고, 또 뭐 앞에 이주희 선생님 말씀 재벌개혁 20년 말았는데 됐느냐? 그건 되는 건 없고 뭐 그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가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바뀔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솔님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좀 박상현 쌤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한솔님 말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지나왔기 때문에요. 최소한 저도 50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50대 이상은 지금 이 시대의 감수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청년들은요, 이 기후위기 감수성은 50대 한 100배쯤 되고요, 불평등 감수성은 한 1000배쯤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시대 감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방법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식으로 솔루션을 못 찾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장강의 물이 확 쓸어버릴 때는 되게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강의 물이
홍수가 났을 땐 쓸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후위기라든지 불평등의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를 가장 일선에서 감각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10대 때부터 대한민국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한민국의 객관적으로 있는 위치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은 같이 감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이 비동식성이 크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일선에서 지금 20대나 30대들을 많이 인바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행착오 비용을 기성세대들이 같이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나 시장의 문제나 기후 문제를 헤쳐나가기가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현재 이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솔루션이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은 지방정부 쪽이든 산업 현장 쪽이든 청년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산업적 대안이나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벤처나 플랫폼 노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잡 창출하고 있고요. 지방정부에서 이 공공 일자리를 창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청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하더라도 비껴달라고 할 때 비껴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왜라는 질문 던지는 걸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결국은 이 여러 가지가 87년 민주주의의 한계. 그동안 참 87년 이후에 30년 동안 얘기를 해왔으나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건 전혀 새로운 문제 제기가 아니라 뭐 너무나 익숙하신 이야기일 거예요. 정치주의죠. 정치개혁 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등의 이야기들인데 아까 이한솔 선생님 그 말씀하실 때 제 심정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그게 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로서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될 때 마땅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동의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거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반응들이 안 중요하다는 거냐, 이 한국의 토배부터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정치 개혁에만 함몰돼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돌아오는 반응은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냐, 지금 뭐 조중동부터 해서 다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이제 늘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들이란 겁니다. 이게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계급 불평등의 문제, 또 아까 박상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경제구조 개혁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풀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인가, 저도 아직 잘 답을 모르겠는데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팬데믹, 뉴노멀 뭐 이런 주제들인데요. 제가 아까 발제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적어도 코로나의 교훈은 아무 교훈을 한국 사회가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처절한 성찰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그게 이제 저의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학계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기를 이 정도의 거대한 외적 충격이 왔을 때 경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 레짐의 특성,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을 경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한국뿐만이 아니긴 하지만 기존의 경로가 오히려 더 강화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이 정도의 거대한 충격 속에서 우리가 집단적인 학습과 전환의 계기를 갖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왜라는 큰 물음표가 남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아까 한솔 선생님께서 역시 이 청년분들이 계셔야지 용기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련해서 계속 던지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정부다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어디 그런 신성한 이름을 여기다가 붙이느냐라고 하는 그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놓치게 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오랫동안 한국에서 진보 운동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의제들, 또 중요한 슬로건, 그다음에 아주 중요하신 전문가 집단의 리더십들이 이 정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구조 개혁이 안 됐죠. 예, 이게 당신들은 우리랑 같은 집 아니야라고 말하면은 간단해지는데 불행히도 많은 부분 같은 집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총동원 됐다고 봐요 저는. 예, 근데 왜 안 됐는가? 예, 이것에 대해서 나는 외부자다,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면피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왜 안 됐을까? 그리고 다음에 어떤 또 한 번의 정치적인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예, 또 세 번째 큰 물음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마치. 아까 그 이주희 선생님께서도 발표 중에 사회적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뭐 적어도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려면 어떤 차이가 아니라 공통성들을 자꾸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화두로 삼았었던 불평등 문제도 이게 해결해야 할 과제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라고 불려지는 그 질서에서 보호받지도 또 주권자로 행사하지 못하는 여러 사회경제적인 약자들, 이분들의 공통적인 처지 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 그 공통적인 처지들을 어떻게 조직적이고, 아까 노조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조직 재화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비정규직이나 청년들 등 이런 소외된 계층들의 어려운 처지들, 이 부분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결사의 힘으로 나갈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에 있는 민주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우리가 역사의 여러 실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뭘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인식 개선 등이나 또 이런 뭐 문제의식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와 그다음에 최근에 청년 산업재 노동자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조직을 하고 예를 들어 김영균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스스로 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새로운 정치의 또 자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으로 정당 정치가 굉장히 후지고 지금 또 사회의 여러 약자들의 요구와 괴리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또 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청년 문제도 저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 세대 담론들의 공통점을 보면 관리의 대상 혹은 보호의 대상, 여전히 어린 대상, 이렇게 대상화하는 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청년들을 새로운 시대의 정치 주체가 아닌 피고용자라든지 소비자로만 한정하는 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서려면 또 실제로 인류 문명 차원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든 것,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든 건 늘 청년 세대였습니다. 그것이 계급이든 청년이라 부르든 어쨌든 그들에게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로서 역할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기보다는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아까 이한솔 선생님도 토론 중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권한들을 줄 것인가, 또 어떤 권한을 또 스스로 얻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향후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연구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자리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토론이
이런 또 실천의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또 연구소도 이런 오늘 토론과 발표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끝으로 아까 이주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체계 밖에 여전히 사회경제적인 약자로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한 이 토론장에 발표자로서 또 토론자로서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그런 자리도 모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이한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렇게 견딜 수 있다는 놀라워하셨었는데요. 그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신 우리 줌으로 또 참석해주신 분들, 또 현장에 플로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좋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면서 오늘 학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